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뉴스 토크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는 여러 평론가님을 모시고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요한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평론가님.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이슈로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부산 is ready, but 이라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예, 책상 앞에서 깜빡 졸고서 그 시간에 발표한 순간을 못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특히 많이 기대를 하셨던 부산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같이 이렇게 합치고 같이 행동했다라는 그 자체에 이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후에도 더 좋은 여러 가지 기회를 위해서 한번 몸풀기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다른 좋은 기회들 위해서도 이번 경험을 바탕 삼아서 더 잘 준비하는 그런 토색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최유한 평론가님께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나눠볼 이야기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민주선거제 놓고 양분, 병립형 대 연동형, 넥슨 집계선 논란, 성병 갈등 격화, 흉기 협박까지 내년 외국 인력 역대 최대 규모, 환영 대 졸속 정책까지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최요한 평론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민주 선거제 놓고 양분, 병립형 대 연동형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의 규칙인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좀 혼란스러운 그런 모양새입니다.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서요. 선거제 개편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의원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탄희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가 아닌 험지 출마를 하겠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에 가세하는 등 파열음이 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선거제라고 하면은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민주당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병립형 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좀 쉬운 이해 좀 도와주세요. 예, 일단은 지금 특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논의는 순수하게 논의 자체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논의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더 많다. 그러니까 일단 수면 아래에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 계파 갈등의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차치해 놓더라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도 어려우니까 국민들은 표만 잘 찍으면 된다라는 일부 망언에 가까운 의원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국민들이 내가 뽑을 대표가 어떻게 선출되는지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도가 쉬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거제도의 핵심은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개파는 개파끼리, 정당은 정당끼리 서로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비례대표제는 아시죠? 네. 국민들의 대체적인 직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표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투표 선출직 말고 비례를 통해서 정당형 또는 여러 가지 비례를 통해서 대표되는 의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당에 투표하고 투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누는 것이 비례대표제인데 네.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네. 병립형과 연동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쉽게 말씀드려 병립형이라는 것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 내가 어느 정당을 찍었는데 비례해서 정당별로 의석을 나누는 것을 얘기하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당 득표율이 후보자 말고 정당을 찍었는데 그게 10%면은 현재 비례의석이 47석입니다. 47석에 10%인 4.7석 반올림해서 5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연동형을 보면요.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비례대표에서 그만큼 더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정당이 정당 득표 10% 했으면은 300석의 의원 중에 10%는 30석을 줘야 되는데 이 당이 지역구에서 만약에 10석을 차지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비례대표 20석을 줘서 30석을 맞춰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 지역구에서 30석을 다 차지했다. 정당 득표율이 10% 만큼 30석을 다 차지했다. 그러면 한 석도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근데 대략 이해하기 쉬운데 문제는 여기에 준연동형이라는 게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연동형 대표제에 반을 준다라는 게 이제 준연동형이니까 조금 더 공부하시는 것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로서의 일종의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게 뭐를 놓고서 쟁점이 되는지는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 복잡한 선거제 논의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내용을 치르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뭔 건가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조용하죠. 네. 근데 민주당은 시끌벅적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전 선거 때 이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관련해서 연동형으로 하자라고 했다 안 돼서 준연동형으로 갔거든요. 연동의 반 정도 수준. 그거와 병립형,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 이걸로 회귀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탄희 의원이 아까 네. 그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네, 그렇죠. 험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러니까 위성정당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당론을 추진했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라고 예전에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선거를 막상 닥치려고 하니까 네. 이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당 지도부에서는 너무 큰 겁니다. 그렇죠. 이탄희 의원은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상을 쫓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은 현재 가장 뭐랄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원래 있었던 대로 정당 의석수대로 비례대표를 가져가는 것. 네. 병립형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견이 없어요. 아, 그러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지키느냐 아니면 현실에 부딪혀 보니 또 다른 이야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민주당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네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탄희 의원은 본인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험지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결단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였는데 뭐 정치권에 큰 울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극찬까지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맨 처음 전제해 두고 말씀드렸던 거 지금 논 위에서 물 위에서 언론상의 지표면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제도를 놓고 어떻게 선택하자 저렇게 선택하자라는 이 상황에서 제도상으로는 서로 간에 각각 다 장단점이 있어요. 모든 세상의 모든 제도는 다 그렇죠. 완벽한 제도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자라고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탄희 의원은 이미 4년 전에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지금 와서 왜 이거를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뒤집느냐.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원리 원칙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도부는 방금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박광원 전 대변인이 여기에서 칭찬하고 나선 거는 이 물밑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대립이 일상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탄희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네. 박광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겉으로 보아서 나타나는 것과 물밑에서 마치 도도한 백조가 고개를 이렇게 멋있게 하죠. 밑에서 막 네,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물밑에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전제에 두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잘했다라고 칭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 이탄희 의원이 가장 좀 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참 진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세계관적으로 다양한 이견이 있다라는 걸 일단 전제해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탄희 의원이 예전부터 진정성 있게 현재의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민의를 다 받아안지 못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한 것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누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신경 써 왔습니다. 네. 이탄희 의원의 진정성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연동형 사수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치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은 혼자 바꿀 수, 아무리 야당이 지금 다수라 하더라도 혼자 바꿀 수 없어요. 적어도 선거제도는 상대 당과 지금은 여당이죠. 여당과 협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제도를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은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 연동형을 혼자 주장하게 된다면은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다른 위성정당 만들고 이러하게 진행될 때 오히려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엄청나게 불리하다라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이탄희 의원의 여러 가지 꼼수를 쓰지 않고 진정성만 본다면은 정말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 중에 진정성 갑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말대로 험지로 가서 만약에 이탄희 의원이 재당선된다면은 당장 민주당 지도부급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결단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 민주당 내부 의견 좀 살펴보자면요. 연동형 선거제가 반 윤석열 전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 이 부분 언뜻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연동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수 정당,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진보당이라든지 다른 사회당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소수 정당들이 연동형을 추구해야 자신들이 비례로 훨씬 더 많은 지금 제도로는 불가능한 의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수 정당의 많은 지지받는 사람들과 함께 어깨 걸고 반윤 전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주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민주당의 이익만 봐서는 이것이 조금 손해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 반윤 전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이탄희 의원이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친화성 있는 정당이 선전을 해서 47개 비례를 전부 다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진보가 아닌 합리적인 보수적인 유권자들 중에서도 현재 검찰이 폭주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 10명 중에 2~3명은 그렇다라고 이탄희 의원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윤 전선에 그 합리적인 보수 유권자도 끌어안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철염의 소속 김용민 의원은요, 범야권 반검찰 독재 연합을 거론했는데 표현 좀 모호하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처럼 명확하게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선거 구도에 대해서 네, 얘기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제도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반검찰 독재 연합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관건이라면서, 네. 이건 그 오해하지 마시고 팩트만 말씀드리는 네네. 거예요.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신뢰 확보를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야 한다라고, 미래에 이래야 한다라는 미래 추상적인 아젠다를 던져놓고, 그렇죠. 그걸 위해서 반검찰 독재의 전선을 꾸리는데 그것이 제도가 아니라 네. 이런 구도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죠. 김용민 의원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은 분명히 연동형 우리가 주장했던 걸 그대로 가야 한다라고 제도를 얘기했지만, 김용민 의원은 조금 더 넓혀서 구도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조금 둘 사이에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선거제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은 언뜻 보면 너무 복잡하고 당장 내 삶에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선거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결국 다당제를 유도하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보완하자는 소위 명문파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회귀하자고 하고 있는 지도부 중심의 실리파가 서로 좀 갑론을박 벌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셈법들이 복잡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남한산성의 선조가 쫓겨가 있었을 때도, 그때도 명분파와 실리파가 그렇죠. 대립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화 남한산성이라는 거 보시면은 누가 명분파고 누가 실리파인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명분파와 실리파의 다시 한번 대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라고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것이, 왜냐하면 그에 맞춰서 국민들의 생각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민주당은 원래 이달 말까지 선거제에 관련된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2일 날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있거든요. 그 전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선택을 해도 민주당 지도부가 생각할 때는 이른바 말바꾸기다라는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역시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병립형으로 회귀한다, 그러니까 연동형을 버리고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에 이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탄희 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그대로 출마하면은 다시 재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다른 데 간다, 험지를 가는 이 진정성을 보여줄 테니, 그러니
우리가 주장했던 명분을 가져가자라고 이야기한 거고, 신리파는 그 명분 모르지 않는다. 마치 남한산성에서 여기서 다 죽자는 것이 아니라 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더라도 백성의 목숨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실리를 선택하는 마음으로 선거에서는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실리를 주장하는 것이 지금 일부가 있는 겁니다. 이 둘의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 와중에 이낙연 전 대표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그 포럼에 참석해서 다당제 구현 언급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다당제 구현 언급한 거 어떤 심리로 봐야 될까요? 이낙연이라는 한국의 뭐 전 국무총리까지 하고 당대표까지 했던 걸출한 인물이 현재의 민주당 구도에서는 자신이 다시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없을 때 나온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탄희 의원처럼 아예 진정성 있게 자기 거 다 내려놓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공생이란 포럼에서 다당제 구현을 이야기했는데 이전에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얘기한 적 없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나온 워딩 자체로는 병립형 정치 양극화에 폐해를 극심하게 만든다. 맞는 소리입니다. 당장 할 것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과 맞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다. 만약 입장이 바뀌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 지금까지 이야기 내려온 걸 보아서 이낙연 전 대표가 다당제를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선거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걸 저도 확인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고 우리 편영감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거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있는 건가요?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날 민주당이 하도 이거 가지고 안에서 막 싸우니까 저희들은 병립형으로 비례대표 선출제도가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원내대표가 이 정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당론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현재 상황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진보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이게 상황이 입장을 바꾸는 현재 상황을 바꾸는 것에 익숙해 있고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각각의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데 아니다 다를까 국민의힘은 현재의 제도대로 선거를 치르자라고 병립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의석수대로 비례대표를 결정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제 지도부는 이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현실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셈법들 오고 가면서 민주당 당내에서도 굉장히 복잡 미묘한 기류 흐르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도부는 민주당 지도부고요. 위성정당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의원들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총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의원들도 많다. 자, 당 지도부에서 현실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리파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죠. 선거는 전쟁이고 결국은 이기고 나야 그 다음 우리가 뜻을 펼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 주장대로 결국 지는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다. 이제 지도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와 명분은 있지만 여야가 있는 문제이고 왜냐하면 여당을 설득해야 되니까 현실적인 것도 있으니 어떻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것인가 윈윈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자, 당 지도부에서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우리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자, 서로 윈윈하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어떡해요, 평론가님. 오늘 2시 반부터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어요. 이게 하루, 내일로 더 미뤄졌단 말이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없으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강구하자. 그렇죠. 윈윈한 방향 무엇인지 고민하자.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지도부는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이게 현실론, 실리론이 땡기는 거예요. 근데 실리론이 땡겨서 그쪽 가자고 하니 뒤통수가 자꾸 따가운 거예요. 내가 4년 전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정치는 말이 천금같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다시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정치에 굉장한 모순 중에 하나가 유권자들이 당신의 말 지켜라 라고 요구하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래도 우리 돈 잘 벌게 잘 살게 해주면 좋지, 이런 유권자들의 요구가 상충된 요구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정치인들은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선거제도 개편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복잡한 셈법 평론가님 오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궁금하거든요. 지도부와 궤를 같이 하는 건지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복잡한 셈법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좀 지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당 지도부가 이 솔로몬의 지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윈윈하는 방향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도 답이 없기 때문에 지도부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 의총을 하루 넘겨서 맞아요. 내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지금 상황이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고 현실의 엄혹함이라는 것이 있다. 사실 지금 야당 대표를 수십 차례 야당 대표 측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상황은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엄혹함을 얘기하고 있고 여당의 집권 여당의 과거 태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지도부가 얘기했던 대로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현실론 내지 실리론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자 나를 따르라 이쪽으로 간다 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의원들 사이에 서로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독자적인 선택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 아마 내일 선거를 통해서 의총을 통해서 결정 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 결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평론가님? 제일 어려운 질문. 제가 만약 이야기해서 딱 맞추면은 저는 진짜 다 때려치고 저 돗자리 깔고 그렇죠. 앉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인 저는 원칙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거라는 것과 정치는 다릅니다. 선거와 정치는 달라요. 선거라는 깔때기를 통해 가지고 선출된 사람들이 정치를 해요. 근데 이 정치가 선거라는 과정을 걸러냈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안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선거라는 과정 때문에 이렇게 통과된 의원들이 때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 원칙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걸 버리고 마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양 행동하는데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유권자들이 현명해져야 문제가 해결된다. 즉 유권자들이 현명해서 좋은 정치를 할 사람,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지. 만약에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마치 사업을 위해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누구랑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 사람을 뽑으면은 어떤 제도를 갖다 놔도 이거는 무용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와 정치는 다르나 이거의 근본적인 해법은 원칙론대로 우리 국민이 현명해져야 된다. 제대로 뽑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거 결국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선거제 어떤 식으로 개편이 있을 수 있을지 생생법률쇼에서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스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넥슨 집게손 논란입니다. 성별 갈등 격화, 흉기 협박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사실 처음에는요, 평론가님, 뭐가 문제지? 했었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 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제작한 게임 영상 속 손 모양을 두고 남성 혐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임 제작사 넥슨이 사과와 함께 진상 조사에 나섰는데요. 각종 잡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손가락 모양이었습니다, 평론가님. 예. 아마 우리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네.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 시작은 손가락 모양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뿌리가 만든 넥슨 메이플 스토리의 엔젤릭 버스터 리마스터의 리마스터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 손 모양이 의심되는 장면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평론가님. 빨간색 동그라미에 손가락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아주 작아요. 이런 모양이에요. 뭔가 손가락을 뭘 이렇게 짚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짚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아요라는 표현입니다. 작은 차이, 뭐 말할 때 통용되어 왔던 제스처였지만 이게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조롱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아요, 이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니까 아니 일반인들이 다 할 수 있는 이 게임에 왜 굳이 이 표현이 들어갔느냐, 이게 의도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이미 남성 혐오 성 온라인 커뮤니티를 알려진 메갈리아에서 이걸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남성에 대해서 뭐뭐충이라고 벌레로 표현하면서 혐오하는 그 제스처예요, 이게. 근데 일반 관계도 없는 게임에 그렇죠. 갑자기 홍보 영상에 작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이 의미를 아는 남성 유저들이 발끈하면서 튀어나온 것이죠. 아는 사람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메이플 스토리 제작사인 넥슨은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이 리마스터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 비공개 처리했고요. 그리고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정치인들 얘기했지만 사람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버리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아무리 비공개 처리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일파만파 다 퍼진 거죠. 퍼진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메이플 스토리 제작사인 넥슨 측은 해당 홍보물은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최대한 빠르게 논란된 부분들을 상세히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자 한다.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라고 했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대로, 논란이 된 건 논란이 된 대로, 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것이 온라인 세상이거든요. 이미 퍼져나갈 대로 퍼져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걷어들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걸 만든 스튜디오 뿌리 측도 결국은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해당 스태프가 키프레임을 작업하는 원화 애니메이터예요. 그런데 모든 작업에 참여한 동작 하나하나를 컨트롤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논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과로 들고 있지 않은데 넥슨이 이제 사과와 함께 진상 조사에 나선 걸 두고 이번에는 또 반대로 여성 혐오 몰이를 용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문제가 제기되면서 너무 좀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고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서로 만나서 동창회 가서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남녀 이 관련된 갈등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특히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기존에 갖고 있는 편견이라든지 이런 인식 이런 거 얘기하면요 분란 납니다.
싸움 납니다. 심지어 소송까지 갈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에서 손가락 모양을 한 것이 남성 혐오다라고 예전에 메갈리아에서 사용됐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하니까 지금 여성단체와 일부 여성 의원들 등등이 함께 이거 억지다. 페미니즘 사상검 중 여성 혐오몰이다. 라고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주장이 정치권까지 제기가 돼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검열과 억지 남혐 마녀 사냥이 도를 넘고 있다. 넥슨은 부당한 남혐몰에 사과한 대신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주장을 단호히 제지했어야 한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 의도하지 않은 건데 그리고 이 스튜디오 뿌리의 이 원화 애니메이터가 의도해서 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남성 혐오로 왜 몰아붙이냐. 니네 넥슨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기업은요. 남혐, 여혐 이 상황에서 가운데 꽉 껴서 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한국의 남성 혐오, 여성 혐오 각각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정치권의 인물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입니다. 이 가운데 집회 현장에서 심지어 칼부림하겠다는 예고글도 올라왔어요. 아, 이런 거 너무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뒤야 머리 아파요. 이거는요 지금까지 논의와 전혀 다른 별개 차원이죠. 문제예요. 그렇죠. 별개예요. 이건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논의에 대해서 서로 뭐 성명서 발표하고 입장 발표하고 토론회 개최해서 서로 공격하고 이거와 너네 집회하게 되면 내가 칼 들고 가서 뭐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 다른 이거는 차원이죠, 이제. 범죄예요. 범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달리 논의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이런 혐오와 관련된 범죄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해서 범죄에 관련된 논의로 달리 얘기해야 돼요. 여기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근데 이만큼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할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에는 넥슨 사옥 앞에 근조화환까지 배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보셨죠, 변호관님? 예, 봤어요. 사진에 보니까 지금 여성단체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랄까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근조화환을 보낸 거예요. 죽었다 이거죠. 노동부에도 보내고 예전에 뭐 어떤 이제 판결을 한 뭐 판사한테도 보내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낸 것이 노동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계선 논란 넥슨 앞에 넥슨에 보냈네요. 근조화환이 깔렸는데 왜 그 여성 노동자를 해고했냐 이거죠. 그 의도하지 않은데 왜 해고했냐. 남성 단체한테 굴복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넥슨 회사 자체에 대해서 근조화환까지 보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갈등의 골이 좀 깊어져 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게 처음 불거진 논란이 아니라고 합니다. 2021년 편의점 GS25와 또 치킨업계 BBQ 등에서 홍보물에 이 집게손가락 모양을 사용한 뒤 홍보물을 내리고 그리고 사과한 바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넥슨 코리아가 지난 2016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성우가 네. SNS에 메갈리아 티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성우는. 네. 근데 해고가 됐어요. 어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죠. 성우는 보통 프리랜서로 활동하니까. 네. 또 2018년에 한 게임 회사는 자사의 일러스트레이터가 SNS에 페미니스트를 팔로우하니까 이 회사가 일러스트레이터의 실명을 공개하고 징계성 면담 기록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이런 사례도 있어요. 또 2023년 7월 얼마 전에는 모바일 게임 개발사가
이 게임 개발에 참여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가 입사 전에 SNS에서 불법 촬영 반대 시위 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딱 있어야 되는데 워낙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정통부도 그렇고 노동부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아직까지 딱 정하지 못한 부분 같아요. 이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노동부한테 있어요. 고용부한테 있다. 고용부. 참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넥스네한 직원이요. 직장인 커뮤니티로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죠. 블라인드에 올린 글이 이용자들의 관심 모으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변호사님. 이거는 이제 넥슨의 한 직원이 이제 직계 손가락 논란 있지 않습니까? 요거 들어간 거에 대해서 외주업체 직원이 자사의 게임 캐릭터 여기에 비한 직계 손가락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던 논란이 휩싸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넥슨은 비공개 처리했는데 이 상황에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람이 스스로 여자라고 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글을 올린 거예요. 그 게임은 다 같이 여러 명이 오랜 시간 만드는 결과물이다. 결코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다. 제가 게임에 대해서 좀 아는 이유가 뭐냐면 제 아들이 게임 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할 줄은 모르고.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아요. 밤을 맨날 새워요. 아들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근데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만들거든요. 이 상황이 왜 혼자만의 본인 사상을 은근슬쩍 끼워놓고 여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글 쓴 사람이. 해결은 남들에게 바라나 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거 결코 그냥 우연의 일치로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애니메이터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논쟁으로 남녀 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인 갈등 잘 봉합될 수 있는 방안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슈토크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내년 외국 인력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환영이냐 졸속 존재이냐. 산업 현장의 인력난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죠. 정부가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16만 5천 명의 입국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한데요. 음식점업이나 임업, 광업에서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지방에 가보면요.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 목소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망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극심한 인력난에 휩싸여 있는데 이거는 외국인 노동자는 여러 군데에 필요하지만 농사뿐만 아니라 음식점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수혈된다라고 합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 인력의 규모도 올해보다 4만 5천 명이 늘어나서 16만 5천 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외국인 인력 도입 운영 계획안과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추진 방안을 국무조정실장 등 12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가 결정을 한 겁니다. 현재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취업이 허용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일부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이 업종이 좀 더 확대가 된다는 것이죠. 취업난을 해소하기는 좀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고요. 그래서 올해보다 훨씬 더 대폭 늘려서 내년에 4월부터는 외국 인력 유입이 허용이 되고 이것이 세종시나 제주, 기초지자체 등 100여 개의 지역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식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한식
업의 발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임업이라든지 광업이라든지 7월부터 외국 인력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좀 업종 확대도 필요하다 이런 움직임들도 많이 있고 적극 환영하는 움직임들도 많이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 조건을 개악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쪽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개악이 된다고 하는 걸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노동계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반대 자체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이 파괴된다라는 것이죠. 내국인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한국노총 쪽에서 성토를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체류 지원 강화 방안은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그러니까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조건 이주 노동자를 쓰면 된다는 식으로 사고하고 있다. 누가?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극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 권리 없는 이주 노동자 양산 정책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 작년부터 논의되고 있는 일부의 논의가 내부 식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부 식민지 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주한 사람,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의 처지가 내부에서 식민지 사리와 똑같다라고 해서 내부 식민지 논의거든요. 권리 없는 이주 노동자들의 그런 처우라든지 이로 인해서 또 피해받는 우리 내국인 노동자들의 처우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치권에서는요, 올해 일몰되는 외국인 근로자 단위 소득세 이후 특례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부의 외국 인력 유치 정책과 지금 엇박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무슨 지점인가요? 이게 우리나라가 일단은 거의 선진국이에요. 그럼요. 네, 선진국이에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것이 코리아 드림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기회로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전 업종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인력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16만 명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고급 저임금 근로자 말고도 고급 인재 확보가 투트랙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필요 조건인 세금 혜택을 줄인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고급 인력, 예를 들어서 우주선 발사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그러한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외국의 유수한 인력을 들여오는데 정책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금 감면 정책이 없어진다면은 이게 무슨 외국 인력을 유치하는 거냐. 이게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서로 간에 엇박자가 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외국 인력 사실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도 맞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내 내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참 어려운데 어떤 해법 인력난 풀어가야 될까요, 평론가님? 사실은 지금 글로벌화되었던 산업 자체는 글로벌이 됐어요. 중국에서 막히면은 이건 미국도 막히고 한국도 막혀요. 한국에서 꼬이면 일본도 당황스럽고 유럽도 그렇죠. 당황스러워요. 이게 산업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네. 사람을 단순히 그런 산업의 부품이 아니라 주체로 세우되 그 권리를 충분히 네. 보장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말이죠. 네, 당장 인력 확충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최호원 평론가님과 함께하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